작가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제가 유치원 때서부터 화가가 된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부모님한테 화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림을 공부한 미술학원 계속 다니고, 그리고 어려서 화가가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이 아이는 불란서로 보내야 되는구나. 이제 뭐 제 여동생이 뭐 첼로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아, 얘 둘은 그러니까 불란서로 이제 클래시컬 뭐 음악하고 미술하니까 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그런 줄만 알고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입시나 대학교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것도 다 미술 관련돼서 준비를 한 거죠. 집안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같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대우를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안 하고 이렇게 놀이같이 생각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라기보다는 전공자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꼬마 때부터. 그때 제가 계속 작업을 그러니까 화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단어가 화가가 되겠다였었거든요. 화가가 되겠다고 했더니 불란서에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기숙사가 있는 예술고등학교, 예술중학교를 가자. 저는 이제 딴짓하는, 이제 다른 거 배우는 학생, 입시미술 안 하고 다른 거 이제 수업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나 전공한 선생님한테는 파나 배우고, 목파나 뭐 이런 거 하고, 유화 작업하고, 뭐 이랬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무렵이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로 가는 거가 거의 이제 되려고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법적 대리인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있거나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누군가가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이 안 가시겠다고 두 분 갑자기 그럼 어떡하지?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사립 기숙학교를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로달랜드 나왔거든요. 루이스대 나왔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한테 너는 미술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학생 같아 라는 얘기 듣고 충격 먹어서 정말 그 학기, 멘탈이 털렸던 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어떻게든 내가 아는 거를 다시 재조명을 하고 다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에 한 번도 휴학해 본 적이 없고, 이제 몰랐는데 대학원 다 졸업하고 한국에 왔더니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학교를 다 마쳤는데 빨리 끝낸 거죠. 근데 그랬던 게, 대학원에 가서 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이제 작업을 발표하는 작가가 되면 실험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거저거 다 해볼 수 있는 게 대학원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제가 헌터를 다녔는데 3년을 다니는 게 이제 외국인 학생한테는 가장 길게 다닐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싶었고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반 다니면서 그림 한 장도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 종이 작업했어요. 다 실험하는 작업? 이제 색칠 공부 작업도 그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97년, 98년, 99년 이렇게거든요. 근데 처음에 색칠 공부 작업을 했었던 게 98년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97년 가을이었으니까 98년이면 거의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한 학기 좀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거를 미술이 뭔지, 조형 언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학원의 시절이었어요. 2학년 때 그 원본 복제 작업이 2학년 때 2학기 작업인가? 의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때 한참 이제 벤야민 이런 거 읽고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거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미술 섹션 뭐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처음서부터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책 보고 학기마다 이제 공부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언제 공부해서 사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학기에 누구를 좋아했는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뉘어요. 화가나 작가들. 내가 공부했던 무렵에 그 작가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좋아했던 뭐 예를 들어 3학년 때는 에바에세의 전기 끼고 다녔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작가들이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2학년 때가 그 원본과 복제와 원본성 뭐 그다음에 뭐 복제나 기계 복제가 어떻게 일반적인 복제와 다른지 뭐 이런 거 한참 고민했었던 시기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 이제 작업으로서 뭔가 리프레젠트 된다는 거와 프레젠트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재현한다는 거와 그냥 현존하는 거에 이제 차이점. 뭐 재현하는 작업, 리프레젠트 되는 작업과 그냥 프레젠트 되는 작업의 차이점에 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하나 이제 내가 관심 있다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본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근데 내가 본 거를 그리는 거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재미가 없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여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한참 이제 교수님들이 그때가 90년대 말 그러니까 중후반이다 보니까 작가들이 대부분은 이제 정체성, 이제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작업을 하시지만 어떤 이제 집단의 정체성에 관해서 작업을 많이 했었던 시기거든요. 특히 더. 그러면 예를 한국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재미 교포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아니면은 동양인 여자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들이 너는 그러면 너의 문화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작가로서의 어떤 의무란다.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고민과 사실은 복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책에 있거나 제가 발표하지 않는 이거는 내가 생각한 내 작업의 어떤 흐름과 계열에 맞지 않아 라고 해서 삭제된 작업이 학교 때 작업이 엄청 많죠. 자화상도 엄청 많이 그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의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모색하거나 뭐 탐색하거나 하는 종류의 작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영어에서 책에서 보면 이렇게 대명사 사람을 he로 봤잖아요. 저는 제가 he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한 게,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여자 역할이었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살아봤어요. 외국에 가니까 자꾸만 저한테 마이너라고 내가 마이너가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마이너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었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소수의 이제 두 번 소수잖아요. 여자 소수, 그러니까 동양인 소수, 한국인. 근데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젠더나 뭐 이런 거가 없이 그냥 텅 비어 있는 어떤 기록하는 기계? 지금 내가 세상을 살고 있고 내가 내 눈을 통해서 관찰하고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작업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거에서부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가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림의 기본일 수도 있는데 보고 그리는 거, 정물화를 보고 그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뭐 데생을 하거나 할 때 연필로 이렇게 비례 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색깔도 정물화해서 하는 것처럼 색깔도 그렇게 보고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물감을 섞은 다음에 팔레트에서 그러니까 2학년 때 교수님들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팔레트에서 라이트한 색깔이 아닌데 캔버스로 옮겨오면서 라이트한 색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농담하세요. 팔레트에서 제대로 섞지 않으면 이걸 옮길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팔레트에서 끝내라. 그럼 색깔을 섞으면 거기서 확인하는 게 하얀 색깔 그냥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코너나 이제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한번 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대상에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렇게 봐요. 옆에다 딱 갖다 대면 색상의 차이가 틀렸네가 보이잖아요. 비례를 재는 것처럼 색도 보고 맞았는지 얼만큼 비슷한지를 이제 잴 수 있거든요. 딱 그 원리를 사용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걸 내 눈에 가장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하늘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하는 시리즈인데 뭐 10월이다라고 하면 10월 1일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그러니까 12시에서부터 1시 학교 이제 실기실 1층 현관 앞에 그러니까 매일 거기에 내려가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하나를 이렇게 머릿속에 딱 건물과 건물 사이 어디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부분을 보고 거기에 색깔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는 드로잉처럼 나오고 그다음에 드로잉처럼 나왔던 거를 다시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림으로 옮겨가는 드로잉과 페인팅의 어떤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고 하나는 120일 정도를 사진을 찍었어요. 하늘 사진을. 이거는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가 기록한 거잖아요. 카메라가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출력을 받는 것도 내가 뭔가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내가 출력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 맡기면 그냥 나오는 그대로 받아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디를 정해서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페인팅으로 만드는 거를 두 가지 버전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본 버전, 하나는 기계가 본 버전. 그렇게 해서 해봤던 게 어떻게 보면 원본 복제하고 비슷한 구조이기도 해요. 너무 재미난 게 이런 얘기를 저 학부 때부터 크리틱에서 매 크리틱마다 제 크리틱에는 나오는 레퍼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 도록에 보면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였으니까 영어로 써 있는데 subjective가 내가 생각했을 때 뭐고 objective가 내가 생각했을 때 무엇이다 뭐 이런 문구를 쓰긴 썼어요. 그래서 객관과 주관의 어떤 범위가 항상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어떤 기준과 범위가 재밌어요. 더 재밌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디폴트로 작동한 그러니까 자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가 있으면 수동 카메라는 사용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가장 단순화된 형태의 카메라. 정말 똑딱이 해서 아무것도 조정할 수 없고 그리고 고차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하는 어떤 인화하는 곳이 아닌
그냥 슈퍼마켓에서도 사실은 요즘에는 코스트코에서 인화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선택된 정해져 있는 값으로를 주는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이미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정했거나 기업에서 정했거나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커다란 구조는 당연히 내가 정할 텐데, 근데 그 구조들을 정할 때도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적인 이유에서 이게 좋다, 싫다, 나쁘다, 뭐 이러한 어떤 판단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들어갈 수 없을까? 그거를 집어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2색 색연필을 사겠어. 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색연필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색연필도 있는데 싫고 좋고가 아니라 2020년에 갔더니 내가 없는 색연필이 12개가 있다라고 하면 12개를 그대로 사는 거죠. 지구과학 색연필을 좋다라고 해서 지구과학 색연필을 버전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샀으면 하나를 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못 사는 이런 식의 논리들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어떤 미술과 접점으로 있는 지금 뭐 사회 현상이건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과 다 접점으로 만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범위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자유롭다라고 뭔가 작가들이 자유롭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예를 들어 유화 작업에서 뭐 색은 본인이 쓸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한이 수가 많아서 그렇지 셀 수 없을 만큼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10,000개, 10만 개, 뭐 10억 개, 뭐 이 정도 되는 건 수를 셀 수 있는 거잖아요. 수가 범위가 커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한은 아닌 것 같은.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 하늘색을 섞어야 되면 처음에 했던 게 제가 학교 화방에 있는 데 가서 하늘색을 섞을 수 있을 만한 물감을 사는 거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럼 파란 색깔을 어느 정도 다 사고, 흰 색깔 사고, 그다음에 어두운 거 명암 처리해야 되니까 뭐 이제 어떤 색을 사고,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궁금한 거에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도 많이 기본이 되는 어떤 태도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한 거였는데, 약간 학교 다닐 때 진지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애들은 안,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이렇게 데스퍼트하지 않는 걸까? 나는 엄청 힘든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작업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이거는 작가의 작업이야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테스트 중. 이게 발표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다른 거 할 건데 이거 결론을 봐야 되니까 뭔가를 세워놓고 이렇게 뭐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방정식의 대입값을 해가지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A 안과 B 안, 하늘에서 내가 하는 거가 A 안이고 카메라로 하는 건 B 안이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고 어떻게 했더니 얼만큼 어떤 값이 나온다. 정말 인간이 본 거랑 카메라로 기록하는 건 이마만큼의 차이가 벌어지는구나를 이제 제가 이걸 해야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해결이 된 거죠. 이걸 객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거의 오차 범위는 너무 넓은 거였어.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거의 연속이었어요. 오렌지 페인팅 전에 했던 이제 집하고 테트리스하고 있는 작업이 네 점이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께 감사하죠. 저 대학원 졸업 그림 4장 그리고 졸업했다. 논문 나 4점 그리고 논문 통과했어라고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종이 작업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은 무지 많이 하는데 왜 그림은 안 그려? 맨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학원을 4점을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쌈지 스페이스에서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4점의 페인팅이 저는 있었던 거죠. 갤러리, 이제 상업화랑의 어떤 분께서, 딜러 분께서, 이제 꽤 유명한 이제 갤러리, 큰 갤러리에 계시는 분께서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박민아 작가님, 혹시 오렌지, 그러니까 월드가 그거였어요. 오렌지 페인팅 있으시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서 오렌지 색깔 페인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가 형광 색깔 오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광 색깔 오렌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가로로 걸리냐, 세로로 걸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그래서 세로로 길다. 그랬더니 그거 옆으로는 못 돌리나요? 그래서 그러면 집 이미지가 옆으로 가는데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저 정말 좀 큰 갤러리여서 뭔가 나한테 관심 있나? 그리고 제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현이 어떻고 원본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론가 책 읽고 막 미술의 의미는 무엇일까? 막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러고 공부했던 진지한 학생이었는데 나의 그림은 4개로 정의되는 거는 나 도대체 뭐 한 거지? 라는 현타와 사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였어? 라는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졌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그분을 탓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1%도 없어요. 그게 어떠한 얘기인지 제가 너무 순진한 꼬마였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뭘 얘기하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르게 알아들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순진하고 열정이 넘치는 이제 막 데뷔하고 싶었던 이제 이머징 작가로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인데 사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표면적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이거 끝이야? 제가 맨날 친구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학교 다녔을 때 회화는 벽지가 아니다. 왜 우리를 벽지 취급해? 예쁜 벽지 아니야. 문양 아니라니까? 라고를 진지하게 10년을 싸운 것 같은데 친구들과 무시했던 그 원시인이라고 맨날 놀렸던 미디어 했던 친구들과의 싸움이 다 생각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면서 나 이거 어떻게든 작업으로 풀어야 돼. 작업으로 풀어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렌지 페인팅은 무엇일까? 오렌지 페인팅. 그래, 일단 오렌지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부르는 오렌지, 내 눈에 보이는 오렌지 말고 그러니까 사회에선 뭐를 오렌지까지 허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감 이제 도매상에서부터 우리나라 물감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남대문에 예전에는 도매상들도 많았었거든요. 물감 도매상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소매상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제 취급하는 걸 싹 다 찾아야 돼서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렌지를 싹 다 모으자가 의도였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습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범위가 궁금한 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있는 걸까, 이 사회에선. 지금 2000년에는 이게 궁금한 거죠. 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허용 범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 나서서 그 수집했던 거여서부터 시작이었고요. 그거를 수집해서 회사 알파벳 순, 그 다음에 색상 이름 순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고, 그다음에 이거랑 매칭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가로 세로 걸리는 거는 이게 소파 뒤에 걸리는 거라고 저 혼자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디 뒤에 걸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소파 뒤에 걸겠지 라는 생각으로 난 소파랑 매칭을 시켜드려야지. 그래서 만능 그림 이제를 소파도 내가 친절하게 소파도 그려드려야지. 그래서 소파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규격으로 되어 있는 제 이제 그 작업해 놓은 폴더에는 어느 소파인지 명확하게 있거든요. 어느 회사의 그다음에 센치를 다 재서 그거를 하나를 딱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의 어떤 그 일반적인 아파트, 이제 비싼 아파트 말고의 어떤 규격이 있잖아요. 천장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2m 30을 기준으로 해서 2m 30에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2m 27이에요. 이 캔버스의 크기가. 그래야 이렇게 2m 30을 하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2m 20, 딱 들어가는 게 2m 27이더라고요. 그래서 2m 27cm의 그 소파 그림을 그리게 된 게 계기가 됐고, 그리고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국제갤러리에서 작가들 이제 젊은 작가들 몇 사람에서 그룹전을 이제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때 그럼 약간 중간 방을 제가 쓰게 됐는데 그러면 나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물감 다 사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울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물감을 다 샀어요. 아크릴 물감. 파란 색깔 되어 있는 걸 싹 다 사서 모아서 플라스틱 통에다가 파란 색깔을 다 거기다 집어넣고, 노란색이라고 써 있는 건 그래서 9개의 색깔로 분류를 해서 보통 이제 아파트 사려고 하면 이제 분양하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가서 거실, 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 순서대로 만들어서 전시 공간에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줬던 거. 그 작업이 2003년에 했던 작업이에요. 되게 조금 반항기가 있는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벽지 아니고 싶거든요. 예쁜 벽지이고 싶지 않아요. 그림이.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그거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난 의미가 벽지로 활용하는 거는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다른 작가들 작업, 당연히 보고 예쁜 그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태생이 그게 의도된 거는 아닌데, 예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항이었던 것 같아서 그 쇼파도 그린 게 쇼파 위에 못 걸게 쇼파를 빼야 걸 수 있게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대학원 실기실 옆에 1달러 스토어가 있었는데 엄청 큰 사이즈의 1달러 스토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미난 것들이 많아서 이제 학교 실기실, 대학원 실기실 가기 전에 이제 그곳을 이제 들렸다 가고 했는데, 색칠 공부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이제 컨스트럭션 북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문구가 있으면 삼각형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게 문구가 있고, 그림이 있고, 그림의 점선을 이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 그 다음에 1, 2, 3 하고 중간에 뭔가 이렇게 닷닷닷 이렇게 비어 있으면 거기에 4, 5 빠지면 이제 수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습지 같은 용도? 지금의 색칠 공부는 사실 어떤 학습지의 용도는 아닌데, 예전 이제 색칠 공부를 생각을 해보면 학습지의 용도였던 색칠 공부들이 있어요. 수의 개념이거나 도형이거나 알파벳이거나 뭐 이제 수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취학 아동에게 가르치는 이제 목적으로 만든 색칠 공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거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미술이다 라는 생각이, 내가 처음으로 배웠던 게 이거랑 비슷하겠구나, 나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질문을 다시 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다시 연습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하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성인이니까. 근데 그러면 그림 안에 그것만 있는지,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원하는 건 이렇게 다수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보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여자의 단추에 있는 것도 삼각형인데 그 삼각형은 표시를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삼각형들을 다 찾아서 화면 위에 이제 올려서 보여주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색칠 공부 하나하나씩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에 또 다른 이야기 아니면 이거를 질문을 하거나 반대로 다른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지고 이제 놀았던 그런 게 색칠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몇 개의 색칠 공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2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Same Difference라는 색칠 공부가 있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 점선이 있고 옆에 동그라미 세모가 있어요. Same이라고 써 있는 페이지는 이 Same을 여기서 동그라미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찾는 거 대신에 찾아주고 그 위에다가 여기는 빨간색 계열의 색깔을 입히고 이쪽에는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입히거나 다른 색깔을 해서 도형은 같고 색은 다르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 같다라는 게 도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색은 다르다라는 거를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내러티브를 하나를 더 심는 거죠. 그 디퍼런스라고 하는 페이지에는 다른 거를 골라야 되는 게 정답인데 똑같은 거를 고르고 그 대신에 뭐 다른 색을 입히던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봤을 때는 이런데 또 2개를 보면 얘와 관계성에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더 쉬워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서사나 이야기들을 가지고 조금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제 데리고 노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건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직관이 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떤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올라오는 부류의 작업이 있고 어떤 거는 정말로 직관이 발동되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싶으면 반대. 그러면 내가 반대를 계산했어? 그럼 그거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거나 하는 거를 계속 다른 식으로 선택을 하게 유도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왼손으로 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색칠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색칠 공부도 드로잉 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 작업에서. 근데 드로잉이 2가지에서 하나가 뭐 그림의 밑그림 같은 게 드로잉이라고 한다면 제 색칠 공부 드로잉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얘는 이걸로 완성이거든요. 이거의 그림 버전이 없어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얘 스스로 온전히 작품으로 있을 수 있게 제가 이거의 그림 버전은 꿋꿋이 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그러면 얘가 진짜 드로잉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드로잉 안 되게 얼마나 얘를 방어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온전히 완성된 작품으로 서 있을 수 있게 최대한으로 하는데 2번째 이게 어떠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전된 형태가 아닌 게 드로잉의 정의가 된다면 얘네는 드로잉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성적으로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커다랗게 뭔가 발전된 형식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서 머무르게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색칠 공부 드로잉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게 나중에 이걸로 다른 작업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테스트들이 진행이 되는 게 색칠 공부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긴, 예를 들어 뭐 장편 소설 같은 작업 같은 거라면 얘네는 정말 짤막짤막한 에세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호흡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게 얘의 완성된 버전을 안 만들어서 얘가 완성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건 거죠. 뒤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드로잉 작업이 훨씬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드로잉 작업이고, 그 계열로 이제 벗어나서 조금 곁가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색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곁가지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건. 어떠한 이야기냐면, 그 제가 색칠 공부를 이렇게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패턴을 보게 됐는데 해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근데 색칠 공부를 만든 작가마다 해를 다르게 그리는 거죠. 이게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 하는 어떤 그 모양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도식처럼 뭔가 그러니까 본인만의 도식, 뭐 이집트 상형 문자 도식 같은 도식들이 나와요. 그거가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우리가 아는 거를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거에 근본으로 해, 달, 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제 중간에 있는 색칠 공부를 하다가 해가 나온 애들은 찢어서 해 폴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해는 해만 모으고 있었어요. 달은 달만 모으고 있었고, 별은 별만 모으고 있었고,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하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모양 있고요. 나비 있고, 그리고 조그만 동물들, 이게 토끼, 이게 그런 병아리, 토끼, 그다음 최근에는 말에 꽂혀서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뭐 이런 종류의 등장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서 너무 이상해 라는 생각에 말만 요즘에 최근에 모은 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제 색칠 공부를 하다가 제가 발견하게 된 어떤 패턴들이 보이면 걔네를 그냥 수집해서 따로 놔뒀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작업인 거죠. 별은 12색 이제 색깔하고 기본 색하고 이제 딱 접점을 교집합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해는 연필하고 이제 묶어서 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의 연필로 다 메우는 거는 해로 이제 묶어서 시리즈로 내보냈고, 그 다음에 달 모양은 색연필 중에 약간 모노크롬처럼 되어 있는 색연필이 있어요. 딱 타스 12색, 24색처럼 어떠한 색깔도 없이 무채색 버전의 색연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은 무채색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별은 채도 있는 색상이니까. 그래서 달은 무채색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계열로 이제 세 개의 다른 시리즈를 만들어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해를 처음에 만들었던 게 2012, 13 이때였는데, 이때 한참 일본에서 쓰나미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너무 많이 죽고 자연재해 막 이런 게 지금도 그런데 그때도 한참 심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는 걸까? 그리고 노아의 방주, 물 막 해서 막 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인가? 뭐 이런 거 막 생각해서 뭔가 다 흑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들도 보면 다 까맣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어떤 게 반영하는 방법? 정말 마이너하긴 한데 그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긍정이 뭔가 필요해.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고 희망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해를 꺼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까맣게 계속 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제 작가로서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행위가 재밌어요. 이거를 계속 좀 이렇게 계속 칠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은 아프고 어깨도 아픈데 그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치유적인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사실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해를 보면서 그래 인간은 긍정적이어야지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만들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그러면 나 달 모아놨던 것도 이거의 변주로 다른 그거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거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건 흑연이니까 색연필로 되어 있는 색상으로 되지만 모노크롬으로 달을 만들어야 되겠어. 얘네 하늘 해와 달은 이 구조니까 이렇게 만들고 별은 이제 별이니까 얘네는 분명히 색상이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12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장 처음 이제 영유아가 사용하는 미술 도구 라고 생각을 해서 12색 이제 돌돌이 색연필 그거를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거를 모아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순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검색도 다시 해봐요. 혹시라도 이거 잘못 끼워져 있는 걸 내가 산 건가라고 해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순서 요대로 파는 게 맞나 확인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색상명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표기를 이제 표기법에 맞게 색상 표기법에 맞게 그냥 쓰긴 하는데 그게 있다라고 하면 틀린 표기법이어도 따라주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제가 찾아낸 이제 맞는 색상 표기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순서를 이제 회사별로 12개씩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어떠한 색칠 공부에 무슨 색을 매칭을 시킬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결정을 할 때에도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거죠. 예를 들어 핑크색은 마초 남자는 핑크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정반대의 거를 취하거나 아니면 정말 여자 요번에는 요번 시리즈 12개에서는 그걸 제대로 따라주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색과 어떤 스토리를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한다라면 이게 일반적일 거야 아마도 하는 거를 따라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갑자기 이제 바나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래서 확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토리가 계속 내가 한 번은 그렇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안 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바꿔서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나의 태도를 바꿔가면서 색상하고의 이제 색칠 공부 별에서 보이는 이야기를 이제 매칭을 시켜 나가면서 선택을 해요. 제 작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색 관련된 저서를 엄청 많이 샀어요. 이렇게 색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단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색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내 작업이랑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지? 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작업이 먼저가 아니라 색을 교재로 펼쳤을 때 그 교재에 맞게 활용 가능한 내 작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펼쳐서 보자 라고 해서 순서를 정했던 것 같아요. 작가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작가들 대학교 때 봤던 작가 똑같은 작업인데 대학교 때 봤던 작가의 그 작업이 대학교 때는 엄청 무시했었는데 30대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대단한 선생님이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즉각적으로 직관이 발동이 되거나 감각이 발동이 돼서 그 미술은 당연히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반응이 돼서 작업이 봐진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은 건 저는 미술이 약간 학문으로도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 미술 이제 학생이거나 전문가가 봤을 때도 작업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용을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범위를 상상을 해보기는 해요. 단계별로의 범위. 그 미술을 얼만큼 알고 미술을 전혀 모르고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나도 다른 작업을 보거나 그럴 때 그렇게 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뭔가 다르게 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미술이 가지고 빼놓을 수 없는 재미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색칠 공부나 아니면 이제 색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작업으로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는 공간? 왜 그러냐면 미술관이 사실은 이제 만지지 못하고 봐야 되는 공간? 그리고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렌지 페인팅하고에서의 관계에도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업이라는 게 작업이 작품으로 바뀌는 순간 이게 과거에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죽은 작업이 되는 순간 이제 작품으로 변하면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잉들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끝난 상태, 어느 정도 죽은 상태인 거죠. 더 이상 이게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이제 살아 있어서 이제 인터랙션이 벌어질 수 없는 종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빨리 이제 딱 관을 딱 빨리 닫아버리는 그런 작업인데 그런 게 아닌 어떤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하되 이제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게 노루 페인트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채색의 단계가 14개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 명확하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노루 페인트였었어요. 그리고 단계도 꽤 어느 정도 많았던 것도 그래서 노루 페인트를 선택을 한 거였었거든요. 다른 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어떤 무채색으로 묶어 놓거나 단계별로 이런 어떤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지표로서도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잘 칠해져서 이제 보이면 색과 색의 경계가 점점 어둡고 밝아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이 그걸 모르더라도 이제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바뀌는 거는 색을 빛으로 설명하는 걸로도 활용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경험으로 바뀌니까 재밌기 때문에 버튼 누르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걸로도 충분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펜 작업이요. 이제 연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색칠 공부하고 연필하고 50개의 다른 연필로 색칠 공부해만 놔두고 이제 칠한 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랑 연필의 어떤 베리에이션, 우리가 쓰는 연필들, 다양한 연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있다면 펜 작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전시 공간을 못 찾아서 전시를 못 하고 있는데 까만 색깔 펜을 다 전시하고 싶거든요. 이제 까만 색깔 펜이 사실은 필기 도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쓰는 거잖아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하찮고 근데 이게 미술 도구도 될 수 있지만 그냥 필기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도 사실은 재밌고 그 아이들을
이제 걔네들을 쫙 다 사서 모아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회사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써 있는 어떤 일련 번호들하고 이름들이 있어요. 그거들 이렇게 기입해가지고 그거 펜 이름만 기입한 게 엄청나게 두껍게 있거든요. 근데 걔네를 A4 용지에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냥 흔하게 쓰는 거고, 그 밑에 이제 타이프라이터란 폰트로 얘네들 이름을 적어 놓거든요. 타이프라이터도 당연히 폰트 이름 때문에 걔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1mm씩 이렇게 그어서 색 선으로도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면으로도 보이게,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갔다는 것도 조금 재밌고요. 시간을 투자해서 노동으로 뭔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재밌고,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봤을 법한데, 이제 시간으로 이제 추억으로 기억으로 저 멀리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걔를 이게 평면 작업이 흥미로운 지점이 그런 것 같거든요. 시간을 그 동시대의 현재로 계속 유지시키잖아요. 과거나 미래로 못 가게 딱 요 시점에 현재잖아요. 얘네가 차원이 복잡하지 않고 2차원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시간으로 저편으로 갈 텐데 과거로 쑥 넘어가야지 마땅한데, 평면 작업은 내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얘네는 계속 여기에 있어서 계속 현재가 되는 재미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저는 평면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재미난 지점이에요. 모두가 필기구를 쓰고 경험하고 넘어갔을 거를 지금 한꺼번에 내 눈앞에 이 시점에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이게 400기건, 500기건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경험을 한 거는 이 시간에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상태가 딱 되는 거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안 좋았던 것 같았었는데 색깔이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했던 게 지금 옆에 놓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얘랑 얘는 어떻구나 라는 게 가능해지는 지점이 재미난 것 같아요. 1mm씩 A4 용지에다가 다 하면 273줄인가? 그렇게 돼서 제가 한 400장 정도 했을 때 내가 몇 줄을 그었는지 계산해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273 곱하기 400 이렇게 봤더니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다가 눈치챈 건데, 이제 손의 습기가 이제 자를 조금이라도 이제 자만 잡지 않고 종이를 조금이라도 잡게 되면 힘이 들어가서 이게 액자를 하고 나면 그냥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걸려 그러면 이게 손자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눈치채지 못했었던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다시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기록도 당연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동력의 기록이 하나하나씩 되잖아요. 그것도 재미난 지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다른 작업들은 노동력이 화면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이제 평론가 분들이거나 작가들이 많이 손해본다. 왜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작업하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만드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눈치를 못 채서 그 부분을 이제 재밌어 하거나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결과물의 어떤 표면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데 펜 작업은 반대로 이게 켜켜이 쌓이는 시간이 다 보이는 게 예, 옛날 이제 선생님들 수행성 작업하고 조금 이제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흥미롭고 재밌어요. 처음에 실험을 했었던 게 단순화되고 가장 처음서부터 이제 기록을 해보고 이제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려고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오브제의 어떤 이 이제 형태나 이 대상이 갖고 있는 흥미로움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무엇이 아니라 미술에서 처음이 무엇일까? 색선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가 됐었던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물건으로 가지 못한 이유는 서사나 주제나 이야기에 관심이 아닌 미술의 조형의 근본에 관심이어서 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전시할 때, 그러니까 색칠 공부도 그렇고 다른 작업들도 캡션이 길어요. 그러니까 친절하려고 이제, 그리고 좌표, 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제가 서 있는 좌표를 정확하게 주고 싶은 의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김없이, 그러니까 다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의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요소인 게 이게 언어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상명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로얄 블루라고 하면 이 로얄 블루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게 영국의 왕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뭐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면 울트라마린이 이게 뭐 라피스 라줄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제 역사가 엄청 이제 무거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했다라는 거, 그것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연결 지어 놓고 싶은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좌표를 찍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기록을 하는데 어디에서 기록을 했는지를 설명을 안 하면 그거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 서서 어느 각도에 언제 기록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이게 좌표로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2012년도 안 되고 2013년도 안 되고 2020년에 7월 1일 12시에 이 자리에서 이 각도로 해가 어떻게 됐을 때 이 방향으로 보고 있는 요거를 찍은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야 이 좌표에 객관성이 부여가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좌표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내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모호하게 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요 값이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출발점이었어요. 뭉크 스크림? 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영화 스크림? 공포 영화 스크림? 그거를 두 개를 다 생각한 거긴 한데요. 그 도상 처음에 나왔던 것도 대학원 때 드로잉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노란 색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필통? 큰 사이즈 필통에 이제 아이들이 여럿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와 비슷했어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이제 회사의 싼 필통 중소기업의 디자이너,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만든 그 삐뚤빼뚤한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걔를 사람 그냥 디폴트 그냥 인간으로 받아서 걔 2m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 정방향 캔버스가 다들 구도를 만들거나 뭐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 정방향 시리즈 작업에 뭐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게 어떤 도상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거의 변주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와 하트가 목젖에 있고, 그다음에 정방으로 되어 있는 거에 색깔의 베리에이션 공식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시리즈를 만들게 됐어요. 제 작업 중에 걔가 서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편해요. 얘 설명할 때면 힘들어요. 창피하고 이게 등에서 땀 나요. 창피해서. 서사에서 오는 창피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짜야지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오는 긴장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보색을 생각을 하고 주인공이고 환경이고 관계 이거를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의 틀에서의 사람. 그리고 하트가 목젖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제가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오렌지 페인팅 시리즈의 색깔을 제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색을 섞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걸로도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재미나서 하나도 색깔을 섞지 않고 선택하는 거. 물감도 레디메이드 뭐 이런 거는 예전부터 글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작가, 그러니까 미술 도구도 생산자, 소비자로서 태도를 취하는 거가 재밌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비자로 물감을 사서 그거를 이제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보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얘가 하나의 주인공, 어떤 하나의 상황, 대립이 많은 어떤 구조로 이제 서사야라고 해서 딱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얘가 2m가 제일 처음에 만든 거예요. 2m를 결정을 한 게 얘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잡아먹히는 상태? 입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그림 안으로 쏙 들어가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항기의 하나인데 어르신들 이제 컬렉터분들 한국에 계신 어르신 컬렉터분들이 큰 그림을 집에다 걸면 그림이 사람을 잡아먹어서 풍수질이 안 좋대요. 그래서 나 진짜 잡아먹히는 그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잡아먹히는 사이즈. 내가 팔 쫙 다 펼쳤을 때 그거보다 커야 되는 게 2m, 2m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챌린지인 거죠. 사람보다 커야 돼서 풍수질이 나빠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도상이고 정사각형으로 구도가 어려워서 해결을 하기에 이제 숙제 이거를 헤쳐나가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2m, 2m고 그다음에 그거로 변주로 이제 뭔가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딱 30개 만들었어요. 2m, 2m 10개, 180, 180 10개, 160, 160 10개. 딱 20cm씩 밑으로. 그리고 30개 만들고 나는 스크림은 끝.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고 이제 모 평론가님한테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 테마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하나씩 묶는 테마의 단어. 예를 들어 베이직. 그러면 베이직의 시리즈에 2m도 하나, 180도 하나. 그리고 얘를 패턴이라고 하면 패턴에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맞는 게 하나씩 있어서 그 단어가 10개고 그 단어에 20cm씩 작아지는 게 30개로 딱 끝이었었거든요. 그것만 만들고 어떤 변주, 서사의 변주, 크기의 변주,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시리즈를 30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런 작가가 어딨냐. 그러시는 거에 설득당했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잘난 척한 거구나.
라고 제가 스스로 그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였었구나.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지는 게 30개로 끝나서 작가로서 작업의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였구나. 저는 갈 길이 바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기둥을 만드는데 요 정도는 끝났어. 설명이 끝난 거야. 그게 딴 데로 계속 점핑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아니고 더 진득하니 더 많이 안 나올 때까지 더 고민해 보면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였나? 라는 좀 고민이 돼서 모르겠다. 좀 창피한데 계속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대학원 때서부터 드로잉에 있거든요. 딩뱃을 처음 사용했던 드로잉들이 있는데 이미지와 텍스트와의 관계, 그림이 이제 어떤 서사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었던 출발점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린버그 이제 뭐 그때 한참 또 그린버그도 보고 의미 없는 서사가 비어 있는 형태의 어떤 그 형식에 관한 것도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차원의 의미와 기표기가 다르게 붙는 거, 뭐 이런 거 한참 고민했을 때였어가지고, 어떤 이제 구조가 재밌긴 하거든요. 서사와 이미지와의 관계가 재미있어요. 재미난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술사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서사가 주가 되고 이야기가 주가 돼서 이제 미술이 도구로 활용이 돼서 말을 설명하는 아니면 번역하는 방식으로 항상 사용을 했었어요. 그 방법이 아닌 그러면 귀결되는 게 그러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로 귀결이 돼요. 칸디스키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색깔과 만약에 도형이 되면 내 생각엔 빨간색이 네모야. 뭐 그게 내 생각은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칸디스키는 그랬대라고 이제 코테이션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게 사회에서 이미 이제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놔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있을 텐데 라고 찾다가 딩뱃을 찾은 거예요. 자판을 두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웹딩이나 윈딩 같은 거를 써서 ABC를 누르면 내가 눌러서 A가 사과가 나오면 모든 사람이 A를 누르면 사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시스템 안에서 이제 딱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묶어져 있는 상태의 법칙이 딩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재밌어서 딩뱃을 이제 서사와 이미지와의 관계 테스트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는 도구로 쓰기 시작했던 게 딩뱃이었어요. 첫 번째 이제 딩뱃을 사루비아 다방,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에서 전시를 했는데 말을 암호처럼 이게 처음에 보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의 근본적인 거는 나쁜 말이거나 욕을 하고 싶은데 들키면 안 되거나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 얘기를 비밀 일기 쓸 때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출발 이걸로 삼자라고 해서 욕이에요, 다. 그리고 여자한테 하는 욕이가 아니고 다 남자한테 하는 욕이에요, 다. 이거를 자판을 다시 바꾸면 이게 제목이 영어로 되는데 영어를 한글 자판으로 딱 바꾸면 남자한테 하는 욕이 되거든요. 그거를 뭐야! 라고 파! 욕을 쓰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미지가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웹딩으로 돌리면 웹딩 폰트를 넣어놓고 영어로 한글 자판을 치고 그러면 이미지가 다다다닥 이렇게 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이 구조로 서사는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 화면 안에서 한
모르겠는 이상한 기차 가는 거 하나에 뭐 하는 거 하나에 뭐가 이렇게 주어져요, 이미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화면 안에 색깔을 부여해서 말이 될 법하게 크기를 조정하고 관계를 맺어서 서사를 만들어요. 서사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림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목표였어요. 어떠한 서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각자 얘랑 얘랑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읽어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이거 옆에 얘를 놓고 이거 옆에 얘를 놓고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놓으면 사람들은 이거와의 관계에서 무슨 스토리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화면을 만드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읽지 않더라고요. 자꾸 해답을 저한테 요구를 해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고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만든 스토리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면서 만들어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해서 요거를 알아차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미지하고 언어의 관계를 고민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내 상상으로 어떠한 말이 될 것 같은 그림을 만들면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최소한 4-5가지의 다른 다양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상상했는데 능동적으로 안 보고 답이 뭐냐고 물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구조를 설명을 하면 원하는 답을 제가 해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답은 제가 이제 동기가 궁금하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의 내용이 궁금하다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해답과 같은 답안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 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은 왜로 계속 이제 질문이 오니까 저는 답을 못하고 질문하는 분은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능동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든 구상회화이고 싶어서 끝까지 잡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러니까 구상회화인 것 같아요. 서사의 구상회화가 어려운데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의 구상회화인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이 방법론에 중점이 맞춰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추상회화할 수 있겠네요. 제가 그 두꺼운 제 책을 만들고 임분진 선생님께서 글 써주셨던 거를 보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오래 작업을 한 것 같았었어요. 이렇게 변주를 할 때마다 이 작업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글을 이렇게 쫙 읽고 딩벳 회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잘못한 것 같다. 이거를 다 이해해 주기를 혹시 내가 바랬던 건가?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설명이 안 되고 아무도 관심 없어서 따라오지 못할 만큼 술래바퀴인데 술래가 안 보일 만큼 도망가 버려서 아무도 잡고 싶은 욕망이 안 생기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죠.
공공미술이 두 가지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정말로 퍼머넌트하게 20년, 30년, 40년 계속 가는 프로젝트가 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인데 한 3년 가고 없어지는 프로젝트가 두 개가 나뉘는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 했다가 없어지는 거는 정말 부담 없이 테스트를 해보고 없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 한 것 같은데, 진짜 얘는 안 없어지고 오래 남아야 되는 게 목적인 애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에서부터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 뭐 이런 거 페어 엄청 다닙니다. 너무 재밌어요. 재료로서 공공미술에 적합한 게, 이게 색칠 공부나 뭐 색연필 모으는 거하고도 비슷하게 가서 사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접착제나 뭐 이런 실리콘의 강도와 색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미술은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미술은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커다랗고 의미가 없고 흉물스러운 거가 그거를 아닐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게 남겨줘도 되는 건가에 관한 좀 걱정이 항상 공공미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사랑을 지르는 사랑비명, 우리 모두 좀 사랑하며 삽시다,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림을 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작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이거나 실생활에도 당연히 타일을 사용하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최고급의 타일을 일반 건축에서 사용하거나 하는 데는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업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작가들은 그런 자율성이 조금 더 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규모로 더 많이 자본이 투자가 돼도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딱 그 상황이 저한테 왔었고, 해보고 싶어서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었는데, 예산이 있다면 저는 몇 달이 걸려도 좋으니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종류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색깔이, 타일색이 이 정도로 이렇게 쨍하게 구현이 가능해서 그림으로 만들어 낼 수, 그것도 가능할 텐데. 그 다음에 커팅하거나 곡선, 이제 뭐 어떻게 커팅을 얼만큼까지 작게 만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나, 뭐 그리고 그렇게 높이 붙여도 뭐 매지나 뭐 이런 거가 어디에 얼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거고, 뭐 이런 몇 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그래서 그 작업을 만들어 본 거죠. 서울스퀘어 그 LED 전광판 작업에서 저 사실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영상 작업이거든요. 예전에 진짜 한 20년 전에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뭐 작업 계획서 같은 거 만들어서 대학공간에 냈다가 여러 번 떨어지고 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처럼 진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사실은 원본, 이제 그거 원본 복제하고도 비슷하게 이제 색깔과 어떤 이미지가 시각에서 이게 그러니까 속도와 오르내림 공간에 뭐 이제 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거 궁금해서 만들어 보다가 전혀 못 만들었었는데, 그냥 그 의뢰가 와서 용기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본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여행하거나 뭐 이런 게 뭐 운송수단 뭐 이런 것들만 싹 다 모아서 걔네들로 펼쳐서 작업을 만든 거예요. 간극이 크고 하는 게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패턴을 읽어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 분야에서의 이런 패턴, 이 산업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 이러한 산업은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여. 이 패턴을 읽어내는 거, 그럼 그게 패턴을 읽어내면서 일반적인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아, 이렇게 일반적인 패턴에, 아, 얘가 예외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가 갖고 있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예외, 여기에서의 예외, 여기에서의 예외. 예외이기 때문에 재미난 거와, 아, 이거는 진짜 평균값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 그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발동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공공미술 같은 데서는 공통적인 거를 찾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스크림 작업에서도 공통적인 거, 일반적인 거를 하다가 10개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예외를 숨겨놔요. 이걸 밝히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씩 예외 작업을 여기 시리즈에 하나, 여기 시리즈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묻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딩벳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도 그러니까 당연히 패턴으로 당연히 이거 다음에는 이게 마땅한 거고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이거지 그 다음은 당연히 이거야 라고 하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가끔 하나씩 제가 변수 같은 애를 심어 놓기는 해요. 경기도미술관이랑 시흥시랑 했었던 그 아트버스 이런 거 프로젝트 사실은 저는 아까도 보편적인 거 얘기했던 색깔이나 어떤 뭐 사물의 보편성 뭐 이런 거가 재밌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적이다라는 단어가 미술하고 만났을 때 그 부분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색깔 채집했던 거, 올드시티 가서 색깔 채집했던 게 제가 이제 공공미술 벽화하는 거랑도 이제 접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왕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바라본 색상을 수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벽화 작업 설명할 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게 공공의 색을 수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공의 색이라고 이제 정의 내리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취향의 반영으로 선택된 색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선택했을지도 모르지만 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 공적인 색상으로 이제 표출되는 거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 이런 거는 한 사람이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그 디자이너께서 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공중전화 박스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래서 개인의 사업장의 간판이나 뭐 이런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아파트 벽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제 영역에서의 색상들 그게 동네마다 아니면 이제 뭐 외국에 가거나 그랬을 때 분위기나 이제 느낌 여기 동네 되게 느낌이 묘한데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처음 시작했던 것 같고 벽화 작업은 그런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도 그렇게 했어요. 시흥시 그 동네에서는 어떠한 색에 둘러싸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심리학자나 이렇게 감정으로 해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투영을 한다면 어떤 애들이 우리한테 투영이 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차원의 작업이에요. 계속 스크림 작업을 좀 발전시켜서 완성시켜 나가고 싶은 지점 하나 하고요. 하나는 딩벳 3면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저는 최근에는 사라지는 작업, 사라지는 그림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림 그릴 때 미술 선생님들께서 색깔은 2개, 3개 이상 섞으면 안 된다. 그러면 탁해지고 응아 색깔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반항기가 이제 훅 올라오는 건데, 아, 그래? 난 정말 예쁜 똥색을 만들어 볼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8개, 10개 막 물감 섞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그 예쁨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력해서 만든 시리즈 애들이 있어요. 딩벳 3면화.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서 동시에 해보려고 했던 거는 색상은 다양하게 보이지만 채도 명도, 색상도 가까워서 채도 명도가 굉장히 가까워서 이게 사진을 찍고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고 흑백으로 변환을 시켰을 때 경계가 모호하게 돼서 그림이 사라지는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그림이 없어지는 그림.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일명 이렇게 삽질하고 뭐 그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희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모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입체 작업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입체화 시키는 거가 지금 계속 고민이고, 그리고 새로운 작업 지금 안 한 게 계획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발표 못한 게 시리즈로 한 2-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 정말 서사 이야기 작업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거는 머리 밑에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반항이 아니었는데 다 그런 게 작업인 게 정답이라면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서사 중심의 작업을 뭐를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스크림이 그런 종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딩벳도 사실은 내가 하는 거의 서사 작업인데 그것도 서사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서사에 가까운 작업을 뭘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고, 요즘에 고민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업실에 작업이 없어요. 작업실은 거의 하얗거든요. 작업을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작가였다가 관객이었다, 관객이었다 작가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전히 관객으로 내 작업을 이제 즐기는 거를 못 해요. 그런데 내 작업도 좀 관객이 내가 먼저 되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